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8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이놈의 형사소송법, 징그러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에 형사재판 실무 과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총 살펴볼 책이 3개인데요. 첫 번째로 형사소송 절차 실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형사증거법 부분만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을 해놓은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판결서 작성 실무, 그동안 우리가 전혀 배운 적이 없었던 실제 형사판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각상선, 누법, 경작,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내용이 이제 이 형사판결서 작성 실무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초반 6에서 7일간 이 세 개의 책을 모두 다 섭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형사소송 절차 실무와 형사증거법 같은 경우엔 조금 여러분들이 대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배웠던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내용과 이 책과 이 책이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교과서 중에 한 50% 정도가 이 형사판결서 작성 실무책에 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형사소송법을 어떻게든 한번 훑어보세요. 그냥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쫄쫄쫄쫄 한번 훑어보시고 오시면은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내가 안 배웠다, 안 배운 상태에서 내가 이 수업으로 이걸 때우려고 한다,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회독이 돼 있으신 분들께서 이 수업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에도 효율성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볼 책이 이 형사소송 절차 실무인데요. 이 형사소송 절차 실무 책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형사소송을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좀 써놨죠. 모든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살펴보면요, 이 구조에 따라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형사소송 구조론이 나옵니다. 형사소송 구조론에서 보통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형사소송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형사소송 구조론에 대한 두 가지 대립. 첫 번째, 규문주의와 탄핵주의의 문제, 대립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대립 문제가 서술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실체 진실 발견, 실체 진실의 발견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체 진실을 정말 효율적으로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에 대해서 규문주의, 탄핵주의, 그리고 당사자주의, 직권주의의 대립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규문주의 무엇인가요? 원님 재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님 재판의 특징은 무엇이죠? 원님 재판의 특징은 소추권자, 이퀄 판단권자, 즉 소추권, 국가에서 네가 잘못했어 라고 기소를 하는 권한과, 그리고 그게 맞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 즉 이 시대의 검사와 판사의 역할이 한 사람한테 귀속되는 형사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규문주의 형사소송론이고요. 이에 비해서 탄핵주의 형사소송론은, 원님 재판을 하다 보니까 기소를 한 사람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소가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저히 걸러지질 않는다. 그래서 소추권과 판단권을 분리하자. 그래서 기소를 하는 사람,
죄를 수사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1차로 판단하는 사람과 그 죄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각각 나누어서 실체 진실을 발견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탄핵주의 소송 구조론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대 형사소송법은 탄핵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논의는 무엇이냐? 소송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에 관한 논의입니다. 직권주의는 법원이 심판을 하는 법원이 직접 여러 군데 개입을 해가지고 법원이 이렇게 시키는 과정에서 실체 진실에 더욱 가깝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논의가 직권주의 소송구조론이고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론은 아니다. 형사소송의 쌍방 당사자 누구죠? 검사 vs 피고인 간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실체 진실에 더욱 다가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부가적으로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대부분이고요. 혹시 다른 형사소송법도 일부 교과서 중에는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사소송은 왜 하느냐? 이 사람이 문제가 된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을 하는 과정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고 여기에 대해서 근대 형사소송법은 탄핵주의 그리고 소송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에 관해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혼합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죠? 예. 형사소송의 구조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형사소송의 주체죠. 형사소송은 누가 하는가? 혹시 형사소송 재판에 가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재판정이라고 치죠. 재판정. 이쪽에 이제 문이 있고요. 이 앞에는 법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법대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검사석, 이쪽에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 이렇게 앉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 증인석이 있고 이 앞에 법원 서기관이라든지 법원 사무관들 그리고 속기사들 이런 분들이 이쪽에 앉아가지고 법원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청석이 쭉 있고 이쪽에는 법원 경위가 이렇게 딱 앉아 있죠. 자, 이 수많은 사람들 여기도 사람 있고 여기도 사람 있고 여기도 사람 있고 여기도 사람 있고 검사가 앉아 있고 변호사가 앉아 있고 피고인이 앉아 있고 합의부 또는 단독 판사까지 정말 여러 사람이 하나의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소송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형사소송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법원이 나오죠. 먼저 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논의가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검찰, 검사와 관련해서는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검사 동일체의 원칙,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고인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공판 절차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권리들, 예를 들어서 변호인의 조력권, 그리고 공판 기록에 대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 등에 대한 논의가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변호인. 사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형사소송의 주체론에 있어가지고 피고인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진짜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뒤에서 이제 손 하나 받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죠. 예, 실제로는 변호인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목숨 줄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외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형사소송의 주체론 머릿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건 일부러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이 형사 절차론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수사가 시작되어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소가 제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임의수사의 원칙에 대해서 서술을 한 다음에 강제수사, 이게 핵심이죠. 강제수사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강제수사는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뭐가 있죠?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체포와 구속이 있고요. 그리고 체포는 몇 가지 사유가 있죠? 체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영장 체포, 그리고 긴급 체포, 그리고 현행범 체포. 이렇게 3가지의 체포 사유에 대해서 논하고요. 그리고 대물적 강제 처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증거,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디지털 증거, 지금도 뭐 드루킹 특검이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신증거,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죠. 자, 임의수사의 원칙, 그리고 강제수사, 법정주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강제수사는 영장을 받아야 되고 이 영장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2조 1항, 3항 등에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헌법의 세부 조문 내역들이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강제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이 증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책을 볼 때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수사가 끝나고 나면,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기소 혹은 불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기소가 공소제기입니다. 자, 공소제기에 이제 종류에는 구약식이라는 처분이 있고요. 약식 명령을 구하는 구약식이라는 처분이 있고 구공판이라고 하는 2가지 처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사소송, 재판이 막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형사소송은 이 구공판의 영역에 속합니다. 형사공판이에요. 구공판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공소제기와 공판, 제1심 주로 제1심의 공판 단계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번 시간에 공소제기와 공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바로 형사소송 절차 실무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오늘 내내 보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를 항상 아프게 하는 형사증거법, 형사소송법 제307조 이하의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 책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에서 아주 머릿속에 쥐가 나도록 다루게 됩니다. 참고로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형사법 기록형 시험 보고 이럴 때 이 책을 정말 빡세게 머릿속에 파바박 넣어두시면은 절대 틀릴 일이 없는 정도의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반복 습득하도록 하시고요. 자, 증거법이 마무리되면 1심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 1심 절차에 대해서 다투는 항소, 상고, 특별 절차에 대해서는 구약식 그리고 재심 절차 이런 부분
비상상고까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끝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막 머릿속에 담겨 있었는지 기억이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증거법. 이 증거법에 대해서 머리가 막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 2항 무슨 검사 작성 피신 조서가 어쩌고 저쩌고 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신 조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하면 조문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던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되신다면 교과서를 한번 그냥 쭉쭉쭉쭉 훑어보고 오시는 정도의 예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훨씬 많이 남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머릿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형사소송 절차 실무 2018년판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좋습니다. 교재 3페이지를 펴시죠. 형사소송. 자, 이 책에서 주로 살필 것은 형사소송, 특히 공소제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이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보시죠. 교과서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역할과 이상, 좋은 이야기 엄청 많이 써 있는데요. 3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죠.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형벌을 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형사실체법이 규정. 여기까지 밑줄을 쳐보시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사실체법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째, 형법. 그리고 특별형법. 들이 있었는데요. 형법과 특별형법들,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단순히 그냥 객관식 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에 대해서 슬슬 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형법, 특별형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 법전에 있는 모든 특별형법 조문들에 대해서는 다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딴 법도 있었어, 이런 것들도 있는데 100%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전에 나오는 법률은 모두 이걸 어떻게 봐라고 하는데, 걔 중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는 법률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법률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법률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형사실체법의 내용을 당해 사건에 적용하여 실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형사절차법이다. 형사절차법, 결국 형사소송법이 될 것이다. 넘어가셔서 4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시죠. 이러한 형사 절차 중에서 수사와 형의 집행을 제외한 공소 제기에서 선고에 이르는,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통상의 공판 절차를 협의의 형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5페이지, 6페이지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도 읽어보시기만 하세요. 이 부분만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즉,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대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사자주의적 구조론과 직권주의적 구조론의 좋은 부분들을 따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라고 되어 있는 끝에서 다섯째 줄을 보시면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도적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검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피고인, 이 두 사람이서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변론 및 공방을 진행하는 당사자주의적 절차를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직권주의를 감안해라, 조화하는 것이, 가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취하되 직권주의로 보충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런 내용은 혹시 검찰 실무 같이 들으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검찰에서 보는 시각과 그 형사소송제 이 절차 실무에서 또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참고로 법원 이제 검찰 실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알고 있던 형사소송법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의 형사소송법을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법원에서 만든 형사소송 절차 실무책은 그런 면에서는 좀 보기가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계속 배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대법원 판례에 이제 기초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잘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공부하시기에 훨씬 편하실 겁니다. 확실히요. 자, 7페이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8페이지, 9페이지 뭐 볼 거 없습니다. 특히 뭐 9페이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 9페이지 2번, 로마자 2번 보시면 형사재판의 특징과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 되게 웃깁니다. 형사재판의 어려움 해가지고 10페이지에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 그렇다 칩시다. 11페이지 보시면 타협 없는 판단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플리바게닝 제도, 유럽의 미국의 유죄 협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 밑이 되게 웃깁니다. 적절한 양형과 대면 선고의 어려움. 남 앞에서 너를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12페이지 넘어가셔서 그 이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라항 보시면 사건의 다양화 복잡화 뭐 그럴 수 있죠. 마항은 조금 볼 필요가 있네요. 마항 13페이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건에서의 시간적 제약. 자, 우리가 사람을 구속해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 가둬놓는 걸 천년만년 막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체포 구속에 대해서는 48시간 그리고 열흘, 체포의 경우 48시간이고 구속의 경우에 열흘이죠.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열흘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는 이 기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얼마로 길어지느냐? 2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언제? 한 심급담. 즉 1심, 2심, 3심에서 각각 6개월씩 해가지고 총 18개월을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형사재판 중에서도 12페이지입니다. 여전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의 제한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몇 개월? 2개월로서 형사소송법 제92조 2항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속기간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기산이 되고 갱신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하나여 할 수 있으나 라고 해서 총 6개월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소심은 3차에 하나여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 보시죠. 종전에 비하여 이 종전이 되게 옛날이에요. 정말 옛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 없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다소 늘어 공소 제기 시부터 최장 18개월 동안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별건 구속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이따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18개월까지 1, 2, 3심을 다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바항이 진짜 웃깁니다. 13페이지 바항. 고독한 사색의 연속. 멋있지 않습니까? 고독한 사색의 연속. 끊임없는 법관은 판결 선고 직전까지 끊임없는 사색과 고민을 하게 된다. 나도 자기 전에 사색과 고민을 많이 하죠. 게임을 해도 우리가 사색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롤을 하다가 보면 지금 용을 먹어야 되는가, 지금 뭘 해야 바론을 먹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 참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저씨가 온갖 개뻘짓을 많이 한 게 막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슬픕니다.
참, 예. 멋있어요. 여기 써놓은 거하고 이제 막 보면 멋있어요. 막 사찰도 하고 진짜 치사 뽕짝이야 진짜. 예. 그 다음 14페이지 다 넘어가시고요. 15페이지 이제 우리가 좀 볼 것들이 나옵니다. 형사재판의 재판권과 관할권. 사실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살펴볼 때는 잘 안 보게 되는 곳인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무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먼저 형사재판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죠. 자, 형사재판권이란 무엇이냐? 우리나라 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한, 일반적, 추상적 권한. 그래서 주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딱 요 정도 다루고 끝나죠. 소파. 협정에 따라 미군 군속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12번 각주와 관련해서 한번 그 윗부분 서술을 한번 보실까요? 군인 군무원의 경우에는 기타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선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사재판이 재판권을 독점해서 가져갑니다. 이 경우에 일반 법원에는 재판권이 아예 없게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12번 각주를 한번 살펴보죠. 일반 법원에 공소가 제기가 되었을 때 재판이 일반 법원에서 시작됐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뭐 절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군용품을 절도를 했어. 그래서 군형법에 걸리는 사건이야 라고 한다면 결정으로 사건을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사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게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에 규정돼 있는데 이 경우에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1호에 의해서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도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제 정연석으로 합시다. 예. 정연석 변호사가 범죄자. 정연석 변호사가 군용품 절도를 저지르고 또 절도를 하고 또 어디 가서 또 절도를 하고 뭐 이랬다 치죠. 자, 이런 경우에 상습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세 번의 절도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군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군사법원의 관할하에 있고 이 절도와 이 절도는 일반 절도를 해가지고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절도와 이 절도, 이 절도 세 개를 어떻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래? 그렇다면 이건 분리해가지고 너는 군사재판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 재판 받는 거야. 이렇게 판시한 사례입니다.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의 재판, 군사재판에서 군사법원에서 이 절도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각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15페이지 12번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부분 다음 부분 보시면 따라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중에 군형법에 정한 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37조 전단의 경합범, 일반적인 경합범입니다. 각각 나누어서 범한 죄예요. 상습범이 아닌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군형법상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그리고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각 재판권을 가지며 이때 일반 법원이나 이 법원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크게 중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관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할. 어디서 재판받을 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첫 번째 사물관할, 두 번째 토지관할, 세 번째 심급관할, 이렇게 세 가지의 관할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물관할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자, 합의부와 단독판사.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다 보면 옛날에 도간이라는 영화 보셨죠? 도간이라는 영화를 살펴보면 거기에 송영창 아저씨가 판사로 나옵니다. 단독 판사로 나오죠.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낌낌새가 꿀꿀한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굉장히 잘못된 판결을 하는 걸로 이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 사물관할 위반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런 기준으로 영화를 보면 재밌대가리가 하나도 없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사물관할은 재판을 1심 재판을 세 사람한테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한테 받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자, 세 사람이 하는 재판을 합의부라고 하고요. 합의부 재판이라고. 한 사람이 하는 재판을 단독판사 관할이라고 합니다. 자, 합의부 재판을 받을 것이냐 단독판사 관할로 받을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단독판사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조직법 제32조 1항이 합의부한테 받아야 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16페이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은 단독판사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32조 제1항이 합의부 관할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14번 각주가 중요한데 나항 보시죠. 토지관할, 제1심의 토지관할 살펴보죠. 자, 제1심의 토지관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라는 희한한 이름의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방법원 지원 단위로 관할구역이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거의 다 써 있거든요. 무슨 군은 무슨 법원, 어디는 무슨 법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습니다. 가령 뭐 고양시다 이러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서울이 있고 수원이 있고 수원지방법원 아래에는 안양지원, 안산지원, 여주지원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심이 열려야 되는 사건에서 안산지방법원에서 제1심이 열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나 여기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특히 집에서 가까운 곳. 재판에 출석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을 요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먼 데서 할 때 내가 집에서 내가 우리 집이 서울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 이러면은 좀 빡세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관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수원지방법원이 있고 수원지방법원 산하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영지방법원 안산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1심의 관할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14번 각주 보시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지방법원 본원이 수원지방법원을 의미하고 지원이 안양지방법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규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 최근 판례네요. 2015도 1803 판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전남 진도군에서 어떤 아저씨가 정연석 아저씨죠. 우리 정연석 선생님이 공모상 비밀누설 외 3건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잡아가지고 조사를 막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소를 어디다 했느냐? 이 진도군은 전남 진도군에 해당하는 관할 구역은 광주 지방 법원 해남 지원이에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하에 전남 진도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다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 했느냐? 광주지방법원에다 해버렸어요. 그 논리는 무엇이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그래 이 사건 관할법원인 건 맞는데 광주지방법원이 여기에 대한 본원이기 때문에 해남지원의 본원이기 때문에 해남지원에 할 수 있는 거는 광주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니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광주지방법원하고 이 경우에는 서로 동급의 관계에 있어. 그래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다가만 해야 될지 광주지방법원에다 할 수는 없는 거야 라면서 관할 위반의 판결을 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토지 관할은 광주지방법원이 아니라 온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14번 각조에 나오는 2015도 1803 판례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심급 관할을 살펴볼까요? 심급 관할. 심급 관할은 17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상소 제도와의 관계상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판할 상급법원을 정하는 관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1심을 단독 판사가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항소심은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합니다. 그리고 3심은 대법원으로 가고요. 그런데 1심을 단독 판사가 한 게 아니라 합의부에서 했다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3심은 대법원으로 가고요. 그래서 항소심을 지방 합의부에서 하느냐, 항소심을 고등법원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박스, 맨 마지막 박스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셔서 그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건의 병합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사건의 병합. 사건을 합치는 거죠. 우리 정연석 선생님이 건수를 전국에서 치고 다닌다고 칩시다. 자, 이 아저씨가 한반도를 그려야겠네요. 예, 한반도 짱이죠.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자, 우리 정연석 선생님이 서울에서 건수를 하나 칩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오목교역 옆에 있는 남부지방법원에서 건수를 쳐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나 받고 있다 칩시다. 제1심 재판. 그리고 제주도에 늘러갔다가 여기서 또 건수를 하나 쳤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방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자, 서울 남부지방법원 합의부 그리고 제주지방법원 단독판사 거기다 부산 가가지고 또 건수를 쳐가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단독판사 이 세 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연석 선생님의 입장에서 야, 내가 세 군데를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받느냐, 한 군데로 몰아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이 사건의 병합이고요. 사건의 병합은 항소심에서도 인정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심급이 같을 때 심급 1심입니다. 제주 역시 1심이고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역시 1심입니다. 같은 심급의 1심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한 곳으로 몰아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8페이지 다시 넘어오셔서요. 자, 사건을 합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항 살펴보시죠. 관련 사건의 병합. 첫 번째, 사물관할 살펴보시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이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 이 경우에 사물관할을 달리하죠. 이거는 합의부 사건인데
여기는 단독판사, 여기도 단독판사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물관할이 다를 때에는 상식적으로 합의부 사건으로 몰아주는 게 좋겠죠. 예. 이 경우에는 합의부 사건으로 다른 사건들을 몰아주게 됩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이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컨대 한 명의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이건 합의부 사건이고요. 절도죄는 한 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 사건입니다. 검사는 이를 한 건으로 기소하고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러 사정 때문에 따로 기소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따로 기소된 경우에는 단독 사건에 대해서 합의부에서 병합 심리 결정을 해서 야, 서울 남부지방법원, 야 그래 우리가 부산 서부지법에 있는 거하고 제주지법 사건 끌어오자라고 병합심리 결정을 해서 합의부에서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절도 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 재판 받고 있던 중에 강간치상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뒤늦게 기소된 경우 수원지법 합의부에서 병합심리 결정을 해서 절도 사건 끌어올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죠. 그리고 항소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 사건을 끌어와서 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넘어가셔서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이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는 이를 한 건으로 어느 한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즉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독판사 관할 두 개의 사건이 부산과 제주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제주에 이렇게 계류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검사는 이거를 한 곳에 몰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몰아줄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다시 교과서로 넘어오면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법원에 기소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다 밑줄을 치세요.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해서 그 법원으로 하여금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근상급법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치사하게 객관식 문제로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이 직근상급법원의 의미에 관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자, 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의 상위 고등법원은 어디냐면요, 광주 고등법원이에요. 그런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어디냐? 부산고등법원입니다. 두 고등법원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하여 그 다음 단락 보시죠. 19페이지 2번 항목의 마지막 부분 끝에서 네 번째 줄,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제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 바로 이 케이스가 되겠죠.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어디?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서 관할법원이 된다. 즉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한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그래, 저 지금 피고인이 제주도 근처에 사니까 제주도 가서 받으세요 라는 식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산 서부지방 제주지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일어난 사건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어난 사건의 직근 상급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달리 부산고등법원에서 동부에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별건 아닌데 꼭 여기부터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있으면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만나는, 직근법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곳이 서울고등법원이란 뜻이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직근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고
그리고 대전지방법원의 직근고등법원은 대전고법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지 않을 때에는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다 라고 하는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19페이지 사항입니다. 제1심과 항소심의 관계. 제1심과 항소심의 관계. 아이쿠, 예. 형사소송법 교과서 보실 때 이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엔 끝까지 잘 안 보더라고요. 끝에서 증거법하고 끝나버려가지고 이 뭐 항소심의 구조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한번 읽고 공부해온 걸 전제해서 보는 거니까요. 자, 우리 형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대해서 사후심 겸 속심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항소심에서 사후심 겸 속심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에서 사실 판단하죠. 증인 불러다가 조사하고 나서 사실 심리에 어떤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심 구조란 것은 무엇이냐? 축구로 따지면 1대 0으로 1심에서 누가 이겼다 라고 한다면 이 1대 0이란 결과를 바탕으로 후반전을 또 치른다는 뜻이에요. 예. 아예 1대 0이라고 되어 있는 걸 무시하고 0대 0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대 0이라는 1심의 구조를 1심의 결과물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사후심 겸 속심 구조.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상고심. 대법원 심리의 구조는 법률심. 그리고 법률심의 구조를 택하고 있다고 하죠. 비유를 하자면 전반전, 후반전 끝난 이 축구 경기를 그냥 처음부터 쭉 비디오를 돌려보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법률심의 역할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항소심의 구조는 사후심 겸 속심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속심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넘어가서 20페이지 보시죠. 자, 지방법원과 지원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그리고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합의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항소장을 언제 제출해야 하냐? 이거 중요합니다. 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여러분은 민사소송 이거 며칠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사소송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뭐 얼마 이렇게 뭐 2주 뭐 이런 식으로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형사 판결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나와가지고 예 하면서 직접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판결에 대한 내용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판결 선고일 당일을 포함해서 7일 동안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항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느냐? 원심 법원에 제출해요. 즉 1심 법원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이 유죄 판결에 다툰다는 뜻을 담은 항소장 서울 고등법원 귀중 이렇게 써가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다 제출합니다. 원심 재판부에다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그리고 원심 재판부에 제출한다. 여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더하기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가 아니라 공판정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이게 중요하죠. 더하기 그 다음 정말 중요한데, 이건 실무적으로 무지 중요한데,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루어지면 항소심 법원이 원심 법원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게 됩니다. 공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쭉 넘겨받게 되거든요. 그걸 이사 오게 돼요. 이 기록들이 짠 받는 순간 받고 나서 이 수사 기록에 대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라는 것을 피고인한테 하게 되거든요. 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변 기간이고요. 이거 놓치면 항소 바로 기각됩니다. 직권 조사 사유가 없는 한 바로 기각이 되어서 망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사건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김기춘 뭐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20일이 7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 7일을 놓쳐가지고 제대로 재판 못 받게 된 그런 위험성에 직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있던 사례예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예. 변호사가 몰라요. 예, 이거 20일이라는 건 알아도 7일이라는 거 그때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검사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검법에서.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20페이지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점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요거는 확실합니다. 정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17번 각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 재밌습니다. 형사 판결은 선고에 의해서 수효력이 발생하고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낭독한 주문이 판결 원본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재판을 접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판결을 선고할 때 정말 긴장이 되거든요. 그때 쫄쫄쫄쫄쫄쫄 막 이렇게 읊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피고인은 죄가 중하고 뭐 피해가 제대로 뭐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죄질은 무지무지 중하다까지 나오면 마음이 막 번쩍번쩍하다가 이제 그러나 나오는 순간 희망의 빛이 보이는구나. 그리하여 피고인 집행유예 처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행이네 구속 면했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 선고형과 실제 판결문에 써 있는 형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고등법원이네요. 대구고등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판결문을 선고를 할 때 이제 앞서서 막 이러고 읽으면서 이제 재판장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때 소년범에 대해서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 이런 판결을 말로써 했어요. 구술로써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판결서를 살펴보니까 어라? 잘못 읽었네? 예. 판결서에는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6개월씩을 빼먹은 거죠. 그랬을 때 어느 형으로 집행을 해야 되냐? 형의 집행은 검사가 하거든요. 검사가 하다가 요걸로 집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의 선고는 말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효하다. 판결서의 내용과 말로 한 내용이 다르다면 말로 한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예. 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항소심의 기능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항도 항소심의 중요성. 항소심 중요하겠죠. 뭐 안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 항소심은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소심이 대부분 사건에서 양형의 종심이 된다라는 부분은 기억만 해두시면 좋고요. 자, 18번 각주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이 사건의 그냥 사실관계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행성 게임. 저한테도 이제 페북 하는데 페북에 그렇게 무슨 뭐 도박해라 막 이런 막 메시지가 겁나 들어옵니다. 막 맨날 뭐 어디입니다 와서 배팅하세요. 요즘 월드컵 기간이거든요. 예, 월드컵 특수래 가지고 뭐 10,000원 충전하면 5,000원 더 줘요. 막 이러면서 불법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를 알고 이렇게 저 문자를 보내오는데 죽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행성 게임을 유통하다 온 두 명의 아저씨가 이제 걸렸습니다. A와 B라는 아저씨가 이제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1심에서
모두 다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A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B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야, 형 너무 약하다. 양형 부당이다. 라고 항소를 한 다음에 별다른 또 다른 심리를 거치지 않고 그래 양형 사유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항소심에서 아이쿠 A 징역 10월이었던 거 다시 보니까 징역 4년감이야. 4년. 이 아저씨 너도 징역 1년 6월. 자 10월에서 4년 됐으면 재판 형량이 얼마가 는 겁니까? 4배 반이 는 거예요. 4.5배. 그리고 8월에서 1년 6개월 늘어나면 얼마죠? 예. 8월에서 1년 6개월이면 이것도 2.3배가 는 거예요. 엄청 늘었죠. 1심 재판 선고할 때, 2심 재판 선고할 때 이 2심 재판을 선고하기 전까지 증거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가 이만큼 늘어날 만한 그게 없었던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피고인 측에서 야 웃긴다. 1심 재판에서 2심 재판, 항소심 재판 할 때까지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뻥튀기 양형을 해놓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양형 부당의 항소를 피고인 쪽에서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 피고인 말이 맞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양형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1심의 양형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파기해야 되지만 이 케이스에선 그렇지 않아라고 판시한 사례예요. 2015도 3260 전원합의 채판례. 자,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 뭐 별거 없습니다. 소송, 형사소송의 소송 관계자. 소송 관계자, 법원, 뭐 법원 나오죠. 법원 좋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별 변호인, 국선 변호인, 교도관 쭉쭉 넘어가십시오. 26페이지까지 다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 판결 및 형사 기록과 관련한 26페이지 여기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간단히만 살펴보죠. 우리가 지금 안 본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동안 형사소송을 공부하면서 전혀 이제 못 봤던 것들이 나오는데 형사 판결은 민사 판결에 비하여 상당히 정형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다. 여기다가 일단 밑줄을 쳐놓으세요. 특징입니다. 형사 판결은 템플릿이 정해져 있어요. 정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심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법원, 표제, 사건의 표시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요거 한번 그려보죠. 뭔 소리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법원, 판결 법원 26페이지의 박스 안을 살펴보세요. 판결 법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이렇게 돼 있고요. 판결 법원 제1형사부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판결 법원이에요. 실제 법원 어디서 재판받았는지. 그 다음에 표제, 판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사건의 표시 사건 2018도 0100 살인. 그 다음에 피고인 정연석 뭐 이런 식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사 이상민 기소 공판 기소 이상민 공판 뭐 김똘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변호인 국선 변호인 누구 절대 사선을 해줄 리가 없겠죠. 나쁜 사람. 그리고 판결 선고일 이어가서 판결 선고 2018년 8월 18일 주문 여기까지 쭉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가운데 주문이라고 크게 써 있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렇게 씁니다. 주문. 그 다음에 이제 이유 부분이 나오는데 이 이유 부분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아래 단락 26페이지 마지막 끝에서 6째 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유 부분도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유 부분은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순으로 작성되며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이 있는 경우엔 유죄 부분 다음에 무면공 순으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런데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 323조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27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이에요. 보시면 형사소송법이 유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으로 한정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323조 제1항 보시면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26페이지 끝에서 6째 줄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범죄의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그 다음 나오는 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인데 다시 2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27페이지 둘째 줄 323조 제1항 오른쪽 부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판단으로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의 가중, 감면되는 이유에 되는 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다시 22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즉 앞에 우리가 26페이지에 나와 있던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 그리고 2항의 내용을 순차대로 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우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기 27페이지의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셋째 줄 보시면 2009년 7월 1일부터 양형 기준이 시행. 법관의 양형은 기본적으로 재량인데 이 재량이 너무 들쭉날쭉하다라는 비판이 있어가지고 2009년부터 양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고요. 양형기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이트에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과 다른 양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까지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 7 제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형사 판결서는 법원 그리고 판결이라는 표제 그리고 사건의 표시, 피고인, 검사, 변호인의 표시 더하기 언제 선고했는지 그 다음 주문, 이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과 2항의 내용을 순차대로 속시하는 걸로 족하다. 더하기 마지막에 판결 누가 했는지 판사 땡땡땡인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형사판결서 지금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형사판결서를 볼 거예요. 그때 다시 보면은 이게 이런 소리였구나 하고 바로 머릿속에 틱 들어 박히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내용은 뭐 보실 필요 없고요. 형사소송의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쉬었다가 교과서 33페이지 제1심의 공판 절차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